자, 안녕하세요.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제 2022년 오늘 호랑이띠죠. 그래서 세무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맘때 개정 세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 뭐 많게 나올 때는 뭐 한 문제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개정된 내용이 지문에 침투해서 뭐 많게는 네다섯 문제, 뭐 적게는 최소 한 문제 정도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돼서 보통 출제가 돼요. 따라서 그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정세법 특강을 마련했고요. 저는 국세징수법, 부가세, 소득세를 올해 담당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뭐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만큼 개정된 내용이 많이 없고 실제 개정되더라도 내년으로 유예된 규정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해였어요. 개정된 내용이 많을수록 그만 공부해야 할 항이 많았지만 올해는 적다. 그래서 우리 시간도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들어가시면요. 국세징수법으로 가보실게요. 국세징수법. 그래서 국세징수법의 내용 중에서 이제 나름 내용이 큰 개정세법 중에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방지라는 제도로서 가상재산을 압류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래 체납자들의 재산을 이제 체납자 명의의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 위주로 압류를 했었던데 이제 그 체납을 압류 같은 걸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 핫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 돈을 숨겨놨을 때 이제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압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에 있는 재산도 체납자의 재산으로 당연히 압류 가능 재산으로 넣었고 압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마련한 해가 되었다. 그래서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현행 규정이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네. 현행 규정이고요. 이게 이제 개정인데 이제 개정 시행령까지 이제 통과가 다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권리의 변동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 등록을 하시고요. 그 외의 재산은 뭐 통지 등을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자동이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추가됐다는 내용이 새로 이 내용이 추가됐다 이런 표시예요. 참고로 개정세법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렸고 그래서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세요. 혹시 불응한다면 직접 집에 쳐들어가서 이제 압류를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압류한 자산을 팔아서 이제 세금을 징수할 때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예외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거, 뭐 카카오 주식 이런 걸 많이 보유한 체납자라면 굳이 그거를 공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에 그냥 내다 팔면, 클릭만으로 내다 팔면 바로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직접 매각이 가능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주로 이제 업비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이제 클릭만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매나 수의 계약이 아닌 이런 업비트 등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 자산들도 직접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졌어요. 직접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거 이제 지문에 끼겨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이 다음 규정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규정들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의 비트코인 등을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뭐 구체적으로 뭐 계좌 뭐 어디로 넣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정하는 뭐 가상 주소로 이전해라 할 수도 있으면서 그 밖에 문서에 이런 사항을 기재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압류 절차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체납자의 우리 은닉재산,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원래도 질문 검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질문권 사건이 체납자 또는 체납자와 거래처 또는 체납자가 주주 사원이 되었을 때 법인 등등등한테 질문 검사권이 있었는데요. 뭐 가족도 당연히 있었고 어떤 분이 추가되냐면요. 예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체납자의 아파트 경비원분들한테 이분 요즘 집 오세요? 아니면 어디 가셨어요? 이런 거를 질문할 수 있는 거주 정보 보유자 이분을 대상자에 추가시켰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구조 아니고 그다음에 뭐 밑에 규정도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규정도 확정전 보전 압류 제도라고 해가지고 조세 포탈 우려가 너무 심해요. 그게 주로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들인데 그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면서
납기의 징수가 어렵다고 더욱더 인정이 되면 포탈을 높고 이랬을 때는 세금이 원래 전에는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지금 예외 긴급한 사유예요. 그때는 확정 전이라도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건 다음에도 첫 번째 왼쪽을 보시면요.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풀어달라. 또는 3개월 내 세금 확정시키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부 공무원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열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속히 확정을 시켜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그 3개월 동안에 세무조사 중지 제도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이제 3개월 동안 세금이 확정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압류가 해제되는 거를 이제 체납자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괄호 문구가 생성됐죠. 세무조사 중지 기간은 이 3개월 기간에서 제외시켜서 확정을 이제 판정해라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취지를 보시면 중지 제도를 활용해서 고의적으로 징수를 방해하는 걸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고. 양가로 5번은 참고 목적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도 사실 뭐 시행령 조문이 법에 있거나 법의 위치가 바뀐 것들이어서 뭐 수험상으로 무슨 법조문이 몇 존지까지를 외워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왜 일부러 가져왔냐면 이렇게 나름 법률이 바뀌었다는 게 사실 어떤 중요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법률 체계를 정비한 조문들이잖아요. 이런 지문들을 시험에 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뭐 납부기 한 연장, 담보 제공, 그다음에 예술품 전문매가 기간의 선정 취소 등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위치, 어떤 순서 이런 게 변형된 건데 이 내용을 좀 더 오래 힘있게 보고 들어가세요 라는 그냥 메시지처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으로 가보죠. 그래서 첫 번째 소득세에서는요. 우리 주택 임대에 대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3억 초과하는 전세금을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3주택 판정할 때 원래 소형주택이라는 조그만 주택들, 그냥 원룸 이런 주로 그런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3주택 이상을 판정했었죠. 근데 그 규정이 폐지되는 측면으로 가다가 연장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옛날처럼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 시에 제외해서 판정하세요가 2년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작년에 그냥 공부하시면 돼 그대로 그냥 종정 규정이 유지됐구나. 별거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요.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액범위 확대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 인간은 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작년에 법인세법에서 오른쪽에 이 사유를 보시면요. 컨트롤 1 물품의 수출, 외국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어떤 공사기관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이 됐으면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못 받는 게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이걸 내부 의사 결정에 따라 대손을 처리했을 때 이제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대손금을 인정해 준 제도가 있었었죠. 근데 소득세법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만 만들어지고 소득세에 누락했던 걸 이제 당연히 어느 분들이 다 기재부에 문의를 하거나 그럼 소득세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입법 미비였다. 빨리 이제 다음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된 규정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고 이런 것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제외돼서 명확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소득세법은요. 그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즉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자랑요. 간이가세 배제와 대상 업종이어가지고 주로 이제 전문직 업종분들 이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개인은 개인 차량과 사업용 차량이 좀 모호한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까지는 봐줬었죠. 그래서 한 대는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두 대부터 그 두 대째부터는 반드시 법인처럼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사업장 규정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샀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 보험 가입해야 되냐 아니면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냐 이런 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 공동사업장도 1사업자로 의제하기 때문에 한 대까지는 보험 가입 안 해도 괜찮고요. 두 대부터는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업자별로 한 대씩이 아니에요. 공동사업 장별로예요. 장별로 항상 장 단위로 보시고요. 아래쪽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온 유지제지만 개정된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영업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이 자기 차량을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고 영업활동에 쓰고요. 이제 자기 돈으로 결제한 뒤 회사에 청구해요. 그래서 뭐 보통 기름값, 유류대 이런 거를 이제 청구하면 회사가 20만 원까지 줬을 때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의 실비 변상적 비과세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다 자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렌트를 할 수도 있고요. 리스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무부가 종업원 소유 차량 이런 어디만 있었기 때문에 리스에서 이렇게 영업 활동에 쓰는 분은 20만 원 혜택 못 받냐 이런 또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위 요건 충족하면 여전히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연금 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라고 해가지고 우리 연금을 타기 위해서 모아둔 그 계좌에서 원래 인출하면 이게 연금 수령이냐 외수령이냐에 따라 연금 소득일 수도 있고 다른 소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너무 긴급한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출을 한다면 아무래도 세제 혜택을 세부담을 좀 낮게 이제 부담하게끔 둬야 돼서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이란 연금 수령처럼 받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유가 하나 더 들어와요. 아무래도 지금 몇 해째 코로나가 장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 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라는 사유가 일어났을 때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이제 연금 수령 혜택을 타서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규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퇴직연금 계좌에 유형이 하나 추가됐다. 사실 수험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7번에 연금계좌 인출 순서 명확하라 그래가지고 원래 인출 순서는 수험상으로 아래쪽 이런 내용을 위주로 배웠어요. 예전에 이제 저축했던 돈 중에서 인출을 했을 때 인출 순서에 따라 세부담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과세되는 게 나중에 인출되고 적게 과세되는 게 좀 먼저 인출됐다라고 그냥 법이 시스템을 짰는데 그 당해과세기간에 납입한 거에서 인출됐을 때는 규정이 명확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금액이 인출된 거고요. 두 번째, 우리 ISA라는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제 전환시켜서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트레저합법 규정 때문에 요 전환 금액을 두 번째로 인출한 것으로 법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도 막 엄청난 규정은 아니고 수험상으로는 이 아래쪽 원래 종전 규정을 좀 힘있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 참고 목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비트코인 관련된 규정이 원래는 올해부터 과세를 할 예정이었으나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22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정권 대선 투표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 1년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비트코인 규정이 올해 없어요. 올해 시험에 만약 나오더라도 소득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상증세나 법인세법은 여전히 과세가 원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다 넘어가세요. 비트코인 관련된 규정 다 내년도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10번 뭐 실무 내용이어서 넘어가셔도 되고 11번은 이제 부가세법에서 좀 더 힘있게 배우시면 되는데 우리 전 국민의 어떤 소득 같은 거를 자료화 행정화 서비스를 통해서 막 이제 재난지원금도 바로바로 좀 이제 어떤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가 알아서 주고 그런 것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행정 자료를 많은 곳에 쓰겠다 이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이나 전자계산서 이런 거 이제 전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매출 포착, 소득 포착 이런 게 좀 더 간편해지나 즉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시켰어요. 원래는 이제 3억 원, 근데 2억 원, 그리고 이제 2억 원이 1억 원으로 이제 바뀌는다. 23년 근데 7월 1일 이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22년도의 수익금의 기준으로 1억 이상이면 내년 7월 1일부터 이제 전자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되고요. 부가세법에서는 또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로도 똑같이 바뀌었고요. 대신에 우리 전자 잘 못 끊는데 이거 반드시 끊어야 되냐 이렇게 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아래쪽에 세입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고 삭제됐다가 다시 부활한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당 200원을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런 것도 사실 수험상 엄청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뭐 건당 200만 원 이렇게 200원 건당 2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수험상으로 좀 중요하다 싶은 규정이 소득세에서 의료비 공제가 개정됐어요.
의료비 공제가. 왜냐면 의료비가 원래 시험에 1, 2차 보통 종종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세법을 좀 힘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두 가지가 개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런 규정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종전 규정은 원래 이랬잖아요. 저희가 일반 의료비, 그 다음에 특정 의료비 이렇게 구분했고 세 번째가 난임 시술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일반 의료비 15% 공제 혜택 주고 특정 의료비 15% 공제 혜택 주고 난임 시술비 20% 이렇게 공제 혜택을 줬었는데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줬고요. 특정 의료비는 한도 없이 해줘서 뭐 본인 65세 장애인 뭐 중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정되냐면요. 첫 번째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아픈 상태로 태어나신 분들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이런 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반이랑 특정은 그대로인데 미수가 의료비가 없었다가 20% 적용 대상 의료비로 신설됐어요. 일단 첫 번째 규정. 워낙 출산율 저하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세법 규정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0%로 상향된 규정이 난임 시술비예요.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를 구할 때 네 가지 의료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최대. 문제 뭐 다 나올지 모르겠으나 뭐 일반 특정은 개정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뭐 산후조리비 200만 원 대금에 그다음에 한 2년 전인가 실손 의료보험 제외 뭐 이런 포인트까지 더불고 또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안경 뭐 시력 보정용 안경 50만 원 그다음에 뭐 건강 증진 모용 목적의 의약품 안 되고 국외 의료비 안 되고 이런 실수 포인트들이 많은 원래 주제에서 더욱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풀 때 굉장한 집중력과 실수를 하지 않는 풀이를 요망해요. 지금 의료비가 이게 현실은 다 프로그램 해주지만 우리는 머릿속이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다 의료비가. 그리고 참고로 추계소득 금액의 배율이 최근에 바뀌었었는데요. 그냥 연장됐다. 그냥 종전 규정 그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정된 게 아니라 기한이 연장됐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요. 납세조합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왼쪽에 꽃 표시를 보시면 아무래도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전통시장의 뭐 농축수 판매업자라든지 해외에서 월급 받는 그런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요. 납세조합이라는 걸 조직해서 마치 세금을 조합에서 원천징수로 내듯이 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왼쪽 5%의 납세조합 공제라는 게 이제 있었었어요. 근데 한도가 없었는데 이제 한도 연 100만 원 내에서 공제 혜택을 주고요. 장기적으로는 점차 폐지시킬 예정이야. 원래 이제 처음에 세금 신고가 어려운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다가 정차 자리가 잡아버리면 원래 세법에 보통 폐지시켜요. 혜택을 없애고. 그래서 일단 혜택을 첫 번째는 없애는 측면이 한도라는 걸 만들었고요. 5%는 해주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한 2, 3년 뒤에 폐지될 예정으로 또 바뀔 예정이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원래 막 수험사 엄청 중요한 규정이 아니고 방어 목적으로 보시고요. 16번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 17번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 18번도 다시 이런 실무 내용 같은 거 안 보셔도 되고요. 20번은 이제 중요하네요. 얘는 별 표시예요. 아마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실무상으로도 또 수험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게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식의 정비예요. 아무래도 주택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가주택의 개념이 9억 원이 이제 고가주택이 아닌 그냥 중간 정도의 주택이 돼버린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부담이 이제 갑자기 높아지는 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9억 원을 12억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는 최대한 1억 정도가 공제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비과세 혜택이 커진 거기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 잘 주의 깊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약간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인 자산 그리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8억 원인 주택, 고가주택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기타 자본적 지출 같은 게 1억 그럼 이제 양도차익이 9억 원을 빼니까 6억이잖아요 6억 근데 양도차익 중에서 9억까지는 종전까지 과세 안 했고 그럼 9억 초과분을 전부 과세하면 급격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9억 초과분만 과세했잖아요 그게 12억 원으로 개정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 수험생들 여기서 되게 많이 실수해요 알면서도 틀리는 거죠 위에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고 양도가액이 시가대로 잘 했는지 실거래가가 적정한지
또 취득가액도 적정한지, 기타 필요경비 증빙 같은 거 잘 받았는지, 또 실거래가 없을 때 추계로 막 환산 적용 잘 하고 계산 공제 하는지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6억 원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요. 12억 초과분만 가세하셔야 돼요. 12억 초과분만.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20% 1억 2천 이런 식으로 양도차를 계산한 뒤 이 1억 2천을 통해서 밑에 장특공제 같은 걸 적용해야 되죠. 근데 장특공제는 올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4배수로 계산해서 합산환율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 밑에 존재까지 당연히 출제를 한다면 같이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12억 분이랑 장특공제 잘 판정하시고 또 이제 기본공제 같은 거 적용해야 되면 판단하시고 해가지고 이것도 알면서도 실수 정말 많이 하는 주제예요. 특히 1차 같은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한 어떤 시험 제도에서 이거를 빠르게 되게 풀려고 막 이렇게 강박관념에 풀다 보면은 정말 많이 실수하고요. 또 1차의 묘미가 객관식에 교수님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정답이 보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험장에서 실수한지를 잘 모르고 마킹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 밑에 상 개정된 거는 지금 12억 뿐이지만 작년에 개정됐던 장특공제율, 그다음에 워낙 실수를 많이 하는 요거 환산 썼을 때 계산공제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박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만 정확 신속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정이고요. 참고로 이거는요, 작년 12월 8일부터 바로 적용했어요, 곧바로.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갑자기 개정돼가지고, 갑자기 시행해가지고, 원래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 취득시기로 보잖아요. 그래서 대금 좀 늦게 줘라. 우리 12억 초과분일 때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세부담 절세해야 된다 그래서 대금을 뭐 이제 늦게 받는 그런 좀 풍토가 있었던 굉장한 개정이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참고로 작년에 개정됐는데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라 그래서 첫 번째 규정은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부스토지라는 게 주택 부스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부스토지는 주택처럼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도시지역 내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 규정에서 이제 도시지역에서 주로 수도권이라고 부리는 무슨 공업지역 이런 것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열거된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3배로 바뀌어요. 3배로. 그래서 따라서 우리 주택 면적이 20평이고 예를 들어 20면적 20제곱미터고 땅이 100평인 토지를 갖고 있었을 때 과거에는 20제곱미터의 5배니까 100평의 토지를 다 주택 부스토지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은 3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20의 3배는 60이잖아요. 그럼 60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0평은 그냥 땅이 된 거예요. 나대지. 이게 비사토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세금이 좀 더 높아졌어요. 이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굉장히 꽤 중요한 규정인데요. 이번에 이게 납세자한테는 불리한 규정이에요. 참고로. 상가 겸용주택이라 가지고 보통 1층이 상가고 한 2층이 주택 또는 뭐 1, 2층이 상가, 3, 4층이 주택 이런 게 이제 상가 겸용주택이라 불리는데 이게 과거에 어떻게 규정됐었냐면 참고로 이게 종전에 9억 원이었지만 이것도 12억 원으로 똑같이 바뀐 거예요. 참고로. 이제 각각 봤었죠.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보고요. 주택이 더 크면 전부주택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 전부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개정됐어요. 이때 무슨 혜택이 있었냐면 상가 부분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부분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혜택이 있었어요. 혜택 아닌 혜택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아무래도 뭔가 양도세를 굉장히 뭔가 세부담을 많이 높이고 과세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어떤 추세에서 이 상가 부분 비과세 혜택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주택이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판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이게 12억 개정과 맞물려서 12억 이하는 옛날처럼 보시면 되고요. 종전 규정처럼 그냥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가 겸용주택이 12억 초과일 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억 초과일 때는 여전히 주택 부분만 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되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됐던. 그래서 원래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됐지만 과거에 어떻게 보면 혜택 아닌 혜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시켰다. 이것도 원래 개정이 됐지만 22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22년도부터. 그래서 이거는 주로 말 문제보다는
그리고 1차 계산 문제로보다는 주로 세무회계에서 대비하시는 게 좀 더 수험사 맞지 않나. 1차에 나오면 너무 복잡해서 아마 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꽤 중요한 세무회계 논제로 이제 유예 모의고사에서 최소 한 번은 출제를 해야 될 논제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규정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계산 문제로 접근하면 자,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실무 양도소득세 내용이어가지고 수험사항은 대부분 모르셔도 돼요.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의 정비 사업을 확정했다. 근데 수험상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뒤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시고. 뭐 참고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양권까지 미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29번 방어 목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외 전출세라고 해서 출국세, 주식 같은 거 안 팔고 출국했을 때 이제 거주지구 과세 원칙에 따른 내용 때문에 이제 외국 지위에서 팔면 이제 과세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국할 때 평가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가라 이런 규정에서 다시 재전입을 한다면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제 출국한 게 아니니까. 그때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 대상으로 뒀는데 가산세가 혹시 있었을 때 가산세까지 환급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성격으로 부과된 거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바뀐 거고요. 30번은 그래도 단순 암기 사항이지만 그래도 수험에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좀 봐주세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특히 사업자들의 중간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코로나 같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혜택을 지원해주고자 50만 원으로 상향돼요. 30만 원, 5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바뀌어서 이제 소액부징수 규정이 바뀌었다. 부가세법 전할게요. 그래서 올해 수험상 가장 개정세법이 수험 목적에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높은 게 부가세법이에요. 부가세법. 첫 번째,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공급의 과세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신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원래 위탁자가 수탁자라는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기 시기인데 공급이 아니었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고요. 신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것도 공급이 아니고 신탁 종료로 반환하는 것도 다 공급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부가세에서는 이 수탁자가 제3자 등한테 공급하면서 공급이 일어나고요.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수탁자. 예외적으로 위탁자 명의 등으로 실질 뭐 지배 뭐 이러면은 위탁자인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라는 게 이 신탁을 관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이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급으로 보면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기존 위탁자다. 요걸 신설시켰어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도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데 예외적으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그냥 이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안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급이 되려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 소유권 변동. 뒤에 규정도 이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위탁자 지위전 제외 공급으로 오지 않는 예외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했고 그 시행령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냐? 집합 투자업자가 다른 집합 투자업자에게 지위를 이전한다. 위에 준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하고 이 외의 경우에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납세 의무자는 기존 위탁자다. 보시면 돼요. 기존 위탁자다. 그래서 세 가지 규정 연결된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되는 경우를 조금 추가했는데 원칙 수탁자고 예외 위탁자다라고 하는 게 중에서 사유가 하나 추가됐어요.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가를 거래했을 때는 위탁자의 지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실질이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위탁자 납세 의무 규정이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고요. 5번은 건더 트셔도 되고 뭐 영세율 규정이 하나 추가됐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면세 넘어가세요. 8번 넘어가세요. 9번 뭐 그 프리랜서 인적 용역 대상자에 가사 서비스 용역이 들어왔다. 면세 뭐 청소하시고 이런 것도 면세 대상에 들어왔고요. 10번 넘어가시고
11번은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저가 공급한 재용의 시가를 그 공급을 시가로 과세하는데요. 거기에 사례가 추가됐어요. 신탁이야 또.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제한 또는 요율을 공급하는 경우인데 그게 시가보다 싸거나 시가보다 무상이거나 이랬을 때 부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제적 실질로 보기 때문에 위탁자가 이렇게 신탁회사 수탁자한테 넘겨서 위탁자 특수관계인한테 이렇게 직접 하면 부당행위니까 이렇게 통해서 가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해산 부인 거래로 보겠다. 그러면서 앞에 앞에 그 납세 의무자 규정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진 거 이때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로. 12번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토지 건물을 일괄량도 했을 때 종전 규정이 토지가 면세, 그 밖에 뭐 건물 등이 과세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합의한 금액을 적었다면 토지의 가액은 면세고 건물의 가액은 과세가 됐었죠. 다만 이거에 당사자 간의 어떤 조세 회피를 위해서 토지 가액을 올려버리면 그만큼 면세되는 재화가 높아져서 부가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조세 회피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법령으로 안분 계산 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 나면 마치 불분명한 처럼 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안분 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었죠. 그 안분 기준이 뭐 감기장치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등등. 근데 거기에 또 예외 사유가 생겨요. 충격적이죠. 예외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안분 계산 적용 배제 사유라고 해서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여전히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보겠다는 게 첫 번째가 야 내가 일부러 차이 나게 조세 비율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서 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 건물 양도가액을 이렇게 측정한 거다. 나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안분 계산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규정은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부셔. 그럼 이제 건물 가치가 거의 없고 토지 가액이 대부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정한 가액과 현저히 차이 날 확률이 높아요. 건물의 가액을 거의 안 적고 토지의 가액을 적었기 때문에. 근데 건물을 안 쓰고 토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액이 더 올라간 게 자연스럽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불분명한 것을 안 보겠다. 그래서 여전히 실거래가액을 써도 괜찮다. 다시 예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계산 문제에서 충분히 이거는 말 문제로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에서 위 규정이 원래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그 30% 차이 나는 거 그걸 좀 더 힘있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계산 문제에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말 문제 대비 목적으로 보시고. 그다음 아까도 배웠지만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예금 대상이 확대돼 가지고요. 되게 복잡해졌죠. 1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었어요. 3년 사이에. 21년도는 3억 기준이었어. 근데 요거는 요 7월 1일부터 요 6월 30일이야. 요 2억 기준으로 다시 요렇게 내년 7월부터 6월 30일이야. 그리고 내년도는 다시 1억 원 기준으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은 일단 2억 원이에요. 올해는 2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전자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 기준이고 언제부터 발급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내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사람은 작년도 3억 이상의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1년에 1억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런 거에 지원을 위해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매출 규모가 1억 이상인 사람은 모두 전자로 발급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매출 포착이 좀 더 잘 되게끔 이런 큰 빅피처 측면에서 바뀌었고 그래서 연도가 시험 문제는 아마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도 이후의 공급분, 몇 년도 이전 공급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특히 부가세에서 가장 많이 규정된 게 이런 매입세액 공제야 세금 계산서 관련된 규정이에요. 트렌드가 매입세 공제 많이 해주자. 워낙 상거래 어렵고 경기도 힘든데 사업자들 부가세 부담 너무 많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범위 확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규정이요. 공급 시기 지난 후 발급된 세금 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첫 번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아오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확정신고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왼쪽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등이 있으면 매입세 공제 해줬었죠. 그 규정이 1년으로 바뀌어요. 6개월이 1년으로 바뀌었다. 날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두 번째, 착오로 인해서 미리 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 왼쪽에 원래 발급일로부터 30일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면 매입세 공제해줬었는데 이거 선발급 세금계산서 아니에요. 동네에 매입세 동네에 있는 거예요. 매입세 동네에 30일이 6개월로 확 늘어나요. 그래서 원래 공급시기보다 미리 끊었고 6개월 이내 공급시기가 도래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확인을 한다면 그래 가산세는 좀 있지만 매입세 공제 10% 좀 해주자. 워낙 이제 사업자들끼리 세금계산서를 그냥 공급시기 제때제때 안 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해주자라는 측면으로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그 거래 착오로 인해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잘못 기재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분류돼서 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큰 불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탁 매매인데 직접 오라고 하나 직접인데 위탁으로 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본점 거래인데 지점으로 끊거나 뭐 이런 반대 상황들 그거 다 거래 사실 확인되고 신고 납부 잘하면 해줬잖아요. 거기에 사유가 추가돼요. 용역의 중개, 주선, 용역 직접 공급을 착오로 또는 반대인 경우에 해줘. 미수탁, 용역 이런 거 다 해줘 이런 식으로 해줘가 2개 더 늘어났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278가지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라고 했었죠. 다음 페이지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도 확대됐어요. 원래 차고 외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서 끊어야 되는 기한이 좀 짧았었는데 그게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확 늘어나요. 다음 페이지요. 우리 역반항 세금 계산서의 사유도 명확화됐다. 원래 공급자가 부도, 폐업일 때도 수정세금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해제, 변경 등의 사유일 때도 매입자가 세금서 끊을 수 있다라는 걸로 만들어진다. 별거 아니고요. 이것도 꽤 중요한 거죠. 선발급 세금면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이라 그래서 얘는 앞쪽 동네에 선발급 특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전 규정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1기에 세금서 끊었죠. 이 1기 안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원래 요건은 이 안에 대금이라는 것도 수령한 다음에 대금을 수령했을 때 선발급을 허용했었는데 이 대금 수령 요건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세금서 먼저 끊고 공급 시기가 동일한 것에 도래하면 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죠.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거래의 실체성이 인정되면 그냥 실무상 관행들을 허용해줘서 선발급을 인정하자라고 만들어진 거에서 요건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 수령 요건을 완화시켜줬다. 근데 이제 이 윗규정들은 이 아래 거랑 차이가 뭐예요? 공급 시기가 반드시 이 동일 과세에 도래할 필요가 없고 이 윗규정들은 다 공급 시기가 다음 과세이든 다다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의제 매입세 유지예요. 유지. 볼 게 없어. 그냥 종전 규정 그대로. 이거 아까 소득세에서 배웠죠? 전자 세금 또는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소득세부 똑같다. 건당 200원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와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원래 1.3% 연 1,000만 원이었다가 1% 연 500으로 낮춰지려고 했었는데 유지돼요. 이것도 종족규정 그대로 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1.3% 연 1,000 그대로예요. 이거 1.3 이거 은근히 시험에 계산 문제에서 잘 나오죠. 1%로 푸시면 안 돼요. 괜히 1%로 바뀌려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 힘들잖아요. 요즘 취직 보세요. 자영업자 세보다 많아요. 자영업자 세보다 많아. 1.3 연 1,000 그대로예요. 그대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도 생겼냐면요. 우리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 중에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과다기재를 했을 때 가산세가 있었는데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과다기재라는 그 법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수령명세서도 과다기재 했을 때 0.5%의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것도 충분히 말 문제에서 날 수 있는데요. 아까 소득세법 중간해납세 50만 원이랑 똑같아요. 개인사업자의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 고지가 원칙인데 그 고지가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징수하지 아니한다였죠. 그게 50만 원으로 개정됐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우리 국세징수법에서 재난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된다면 납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정 고지세액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려운 경기상을 반영한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법인세법에서의 중간인납세에 직전과세에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실적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 그거는 여전히 30이에요. 그건 50이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나왔어요. 이제 뭐 거래명세서 내세요 뭐 이런 규정이고
넘어가시고 참고로 우리 국외사업자 앱 있잖아요. 앱 전자적 앱 요거 이제 폐업했을 때도 사업자 폐업 신고 안 하니까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뭐 당연한 규정들이고 넘어가시고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도 되겠다. 자, 제가 준비해 오늘 개정세법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국기, 뭐 법인세, 상증세, 그밖에 조특법 몇 가지 규정들은 이제 원재인 교수님의 개정세법 강의를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세법이 한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남은 기간에 한 번 더 자료를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개정세법을 모르고 들어가면 이게 틀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보시고 들어가시고요. 개정세법 때는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또 모르시는 거 언제든지 게시판 등에 질문 답변해 주시고요. 뭐 공부 방법부터 해서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커리 과정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개정세법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헛거스 홈페이지 경영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또 컨텐츠에서 만나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